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지금 이제 이 강원도도 사실 너무나 이렇게 작은 인구가 넓게 퍼져 살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여러 번 와야 돼요. 강원도도 올라오면 3번은 와야 돼. 원주 한 번, 춘천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이 영동지방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원주 갔으니까 한 바퀴 이번에 쫙 돌고 다음번에는 이제 춘천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쫙 돌고는 이제 영동지방으로, 그렇게 해서 강원도도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강원도를 참 좋아했어요. 강원도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어렸을 때 꿈이 강릉 가서 사는 게, 나중에 어른 되면 강릉 가서 살겠다. 그게 제 어린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강원도 그러면,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고, 왜 서울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제 눈 오는 거 좋아하고. 근데 강원도 분들은 눈을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강원도 분들한테 눈 얘기하면, 맞아주고, 분위기가 살벌해져. 쎄!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저는 이제 강원도에 눈 오는 강원도를 오고 싶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강릉에 와서 살고 싶었는데, 어른이 돼서, 지금은 이제 강원도 싫어. 특히 이제 강릉, 내가 가고 싶었던 강릉? 아주 싫어. 거기 국회의원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릉 다음으로 좋아한 곳이 춘천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무슨 베스트셀러 극장, 또는 이제 TV 소설, 이런 일회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많은 러브스토리가 있는 거야. 나도 대학생이 되면 춘천에 가서 연애 한번 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춘천에 대한 동경을 갖고 살았죠.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춘천 못 가봤어요. 아시다시피 좀 바빴기 때문에 그때가 이 노태우 정권 타다하라 이런 얘기 하고 다니러 바빠가지고 춘천을 못 가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춘천 여행을 이제 가고 싶었는데, 특히나 이제 얼마 전까지도 제가 춘천을 좋아해서 춘천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와서 닭갈비, 춘천 닭갈비 골목에 신랑이랑 둘이 와가지고 대학교 때 못한 데이트하러 자주 왔었는데, 2012년부터 안 와요. 거기 국회의원이 아니야. 이상해. 그래서 국회의원 제대로 뽑아주지 않는 지역은 안 가기로 했어. 그래서 사실 이제 원주도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원주시는 선거를 똑바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왔어요. 사실 얼마 전에 춘천도 갔어요. 왜 갔냐면, 지난 지방선거 때 이 춘천에서 야당이 많이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야당이 10몇 명이 막 당선됐다 그래서, 그럼 이제 춘천도 어제 내가 방문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춘천에 한번 갔다 왔고, 오늘 이제 원주로 온 것 같아요. 원주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알아요? 넷 다 알아요? 아니야, 한 명만 아는 것 같은데? 나머지 셋은 모르지? 친구가 가자 그래서 온 거죠? 반가워요. 여기 원주 살아요? 원주 중학생이 고등학생이요? 대학생이에요? 미안해. 내가 늙어서 그래. 미안해요. 예, 원주인 대학생. 앉으세요. 예, 앉아서 편하게 보세요. 네. 고등학생 같이 생긴 원주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또 저쪽에서 구경을 하네요. 아이고, 또 우리 아버님 또 무슨 이렇게 음료수를 또. 네. 하여튼, 제가 이제 오늘로 길거리 수다방을 이제 5번째 나오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번 이제 한 4번 길거리 수다방을 했는데, 4번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뭐냐, 아쉬운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구야?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시민 인터뷰 이런 걸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에 들어가는 인트로로 우리 이제 원주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길거리 수다방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1월 첫째 주에 우리 조카가 군대를 갑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우리 조카가 사실 지금도 이제 막 놀러 다녀야 되는데, 제가 우리 창동 스튜디오에서 우리 조카가 누가 연결을 해줘야 제가 밖에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2012년에 전국 순회를 시작하겠다. 야심찬 계획을 갖고 출발해갖고 4군데 돌고 잡혀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사실 이제 4번째 할 때 이전에 잡혀갈까봐 고민했는데 4번 넘겼어요. 징크스를 이제 뛰어넘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도 돼요. 카메라 안 나와요. 지나가세요. 네. 제가 2012년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진단이 오고 공진단이 와서 일주일 만에 제가 이제 공진단을 한 3알을 까먹고 대전으로 갈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잡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이제 이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 징크스는 깨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일단 공진단을 빨리 먹었어. 빨리 먹어갖고 3알 이상을 먹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대전을 간 거야. 대전을 가기 전에 잡혀갔기 때문에 대전을 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식구들하고 그때 잡혀 들어가기 전에 2번을 정말 방송하느라고 몇 년 동안을 가족여행을 못했는데 가족들이랑 2번 나들이를 가서 예쁜 사진을 찍고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루에 2번을 갔어. 그래서 3번을 후다닥 가서 이제 그 징크스를 깨고 그 다음에 이번 이제 4번 하고 잡혀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빨리 날짜를 바트게 잡은 거야. 이게 이제 그 지금 나를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진행되기 전에 빨리 4번이나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둘러서 다녔더니 오늘 벌써 5번째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징크스는 다 깼어. 이제 잡아가고 싶으면 잡아가려면 마음대로 하라래요. 새로운 징크스를 또 만들면 또 깨면 돼.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길거리 수다방을 하러 나오게 됐느냐 하면 사실 이제 우리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사실 예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안녕하세요. 시청자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보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인터넷으로 망치 부인을 아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인류에는 2 종류가 있어요. 망치 부인을 아는 사람과 망치 부인을 모르는 사람. 예. 근데 망치 부인을 아는 사람 중에는 물론 2 종류가 있죠. 시끄러워서 못 보겠는 사람, 안 보면 안 되는 사람. 이게 또 2 종류가 있는데, 우리 이제 망치 부인 방송을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망치 부인 방송을 들으시지만 또 이렇게 망치 부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접할 기회가 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맨날 이제 방송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망치 부인이 이제 이렇게 길거리 수다방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혹시 한 분이라도 이렇게 잘생긴 총각처럼 지나가다 혹시 들어주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나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서로 이제 각자 인터넷으로 글을 이제 볼 때는 과연 우리 강원도에 몇 사람이나 볼까 잘 몰라.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망치부인 시청자분들이 되게 고독해. 왜냐하면 망치부인 방송을 안 순간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야. 사실 옛날에는 참 살기 좋았어. 그죠? 나름 만족스러웠고 나름 정치들 잘하는 것 같았고 뭐 먹고 살만했고 부족함이 없었어. 근데 망치부인을 이 시끄러운 여자의 목소리에 30분 동안 빠져들은 이후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모든 것이 수상해 보이고 모든 음모가 보이기 시작하고 뉴스와 뉴스의 관계들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시읒 비읍을 입에 달고 살게 되죠. 그래서 막 망치부인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막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울분이 막 쌓여가고 그래서 막 고독해지죠. 그러면 이제 그 고독함을 견디지 못해서 또 떠나가지고 한 몇 달 떠돌아. 몇 달 떠돌다가 또 나라에 대형 사고 터져? 막 전쟁 난다 뭐 이런 사고 터지면 망치부인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돌다 보면 또 이제 망치부인 방송을 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또 위로도 받고 그래서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걸 또 확인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한테도 되게 힘이 되고 또 이게 오늘 특히 낯선 얼굴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수도권에서 한 3번을 했더니 부평하고 광화문하고 그 3번까지 했더니 자주 오시더라고. 근데 똑같은 얼굴 자주 오면 재미없어. 새로운 얼굴이 와야 다닐만 한 거지. 저는 옛날부터 학원 다닐 때요. 한 1년 되면 그 학원을 자꾸 옮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그 방랑벽이 있다 보니까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쁘다는 거 3번보다 오늘 저는 여기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3번 시청자님도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내가 3번에 자주 온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지. 화내면 안 돼. 그래요. 예. 자, 지금 불타는 10미닛. 네. 그래요. 지금 막 채팅창에도 혈압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사실 우리 이제 망치부인 방송을 딱 보게 되면 혈압이 많이 오르시죠. 그죠? 옛날에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되고 언론을
그냥 사실 종편만 보던 시절에 행복했어, 차라리. 그죠? 그냥 이렇게 TV 뉴스 보고, 조중동 보고, 종편만 보던 시절이 차라리 행복했어. 몰라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 그죠? 사실 우리, 여기 우리 대학생들도 좀 많이 왔다 갔는데, 우리 청년생들이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학습지를 시작을 해가지고, 막 유치원에서부터 산수 배우고, 한글 배우고, 영어 배우고, 알파벳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내나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쉴 틈 없이 공부하고, 하루 종일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공부만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공부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잖아. 그래서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해서 대학까지 갔어. 그래서 대학도 안 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 대학 못 가면 장가도 못 간다. 대학 못 가면 취직을 못 한다. 그래갖고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까지 갔어. 근데 그러면 대학교 가면 뭐 연애도 하고 직장도 가고 만사 형통이 되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도대체 어린 시절에 그 5살, 6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살까지 미친 듯이 공부만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25살까지 미친 듯이 공부를 했는데 졸업을 하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졸업한 학생들이 이력서를 막 100통씩, 자기소개서를 100통씩 쓴대잖아요. 자기소개서를 100통씩, 200통씩 쓰고 이력서를 그렇게 수백 통을 써도 이게 취직이 안 돼. 그러면 내리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공무원 많이 뽑으면 다행이잖아. 공무원 시험을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뽑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젊은이들이 고시페인이 많아. 맨 처음에 20대 때는 처음에는 행정고시, 대학교 때는 행정고시 준비하려다가 포기하죠. 일찌감치 포기하고, 7급,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고, 9급, 그 9급으로 10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정도씩 하다 보면, 대인관계도 안 되고, 그리고 이 가족들의 어떤 눈빛, 이런 계속 가족들이 쳐다만 봐도, 밥 먹으란 얘기를 들어도 짜증이 나고, 나 빼놓고 밥을 먹어도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고립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이, 집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실업률이 9.8%인가 나온 거 보셨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0%가 안 된다고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독일이 실업률 7점 몇 %다. 근데 한국이 실업률 10%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와! 한국도 대단한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독일의 실업률은 진짜 노는 사람이 7%란 얘기고 우리나라 실업률은 뭐냐면 지난주까지 이력서 쓴 사람이 9점 몇 %란 얘기고 나머지 90%는 더 이상 이력서도 안 쓴다는 얘기예요. 현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소위 정규직으로 취직되는 사람의 숫자가 3.5%. 3.5%만 취직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96%는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96% 중에서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9%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고시 준비한 사람 실업률에서 빠져요. 직장이 없어도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돼. 그래서 빼.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이력서 쓰는 걸 포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실업률에서 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취업률을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취업률이라는 게 뭐냐. 그럼 이게 또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요. 그럼 이제 취업률이라는 게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의 일을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은 취업이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아르바이트생도 이게 취업이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 비싼 요즘에 대학 졸업하려면 1억은 들잖아요. 등록금 4천만 원에 해마다 생활비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러면 8천에서 1억 정도, 거기다가 해외 연수 갔다 와야 되죠. 그 다음에 학원에다가 쏟아붓는 돈 합치면 1억 정도가 든단 말이에요. 1억 원을 들여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아르바이트 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는 그러면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느냐?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만 꼼수를 쓰잖아요. 그 몇 시간 이상을 일하면 이게 정규직이 돼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의 규정은 몇 시간 이내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고, 그러니까 몇 시간 이상 일을 시킬 거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법인데,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 몇 시간까지는 일한 걸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야근하고 특근하는 건 인정을 안 해줘. 공식적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OECD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면 이거 고소돼요. 고소당하고 사업자 취소되고, 그리고 다시는 사업할 수가 없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너무 관대해. 말도 안 되는 이런 노동조건, 말도 안 되는 노동조건으로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해도 처벌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을 하면서 일을 시켰다가 월급 안 주는 사장들 많잖아요. 월급 몇 달을 미뤘다가 부도가 나면 이제 이 사장님이 이 회사를 접잖아요. 그럼 월급을 몇 달치 떼인 노동자들이 있어.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부도가 난 다음에, 부도가 났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회사 안 열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차명으로 회사를 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전에 안 준 월급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야. 사장은 그 얼굴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켜주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랬냐? 93년부터요. 93년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제도를 펼친 뒤로, 여러분 들어봤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뭐냐 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띄어먹어도 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건 빨갱이다. 뭐 제값을 받기 위해 노동하는 거는 노동조합을 만들면 빨갱이다. 뭐 이렇게 사회 불순분자다. 사회 분열 세력이다. 노동자들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온갖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못 찾게 된 거예요. 이제 그나마 그들 중에서 소위 이제 몇만 명씩 모이는 대기업, 몇만 명 단위로 모이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이 사람들 노동조합이 힘이 강한 거야.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서 노동 조건을 막 개선해 나간 거죠. 그러면 걔네들한테 그들에게 뭐라고 규정을 지었죠? 그들을 뭐라고 불러? 귀족 노조. 귀족 노조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귀족 노조다. 그러면서 연봉을 7, 8천을 받는다. 그러면서 일도 안 하면서 연봉은 많이 받고 노조가 무슨 귀족이다. 지들 멋대로다. 경영권에 뭐 참여하려고 그런다. 온갖 욕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7, 8천짜리 정규직은 2002년 이후로 대기업에서 뽑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연봉 7, 8천을 받는 정규직은 그 뭐 공장 노동자들 중에 연봉 7, 8천짜리 정규직을 2002년 이후에 뽑은 적이 없어. 정규직이 뽑히긴 뽑혔는데 연봉이 4천이야. 많아야 4천, 적으면 3,800. 이런 정규직을 뽑아놓고 이게 정규직이다. 그래놓고서는 그 귀족 노조다. 이러면서 몰아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20년이에요, 20년.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임금은 20년 동안 유지되거나 아니면 내려갔어요. 임금은 유지되거나 내려가고 물가는 200% 이상. 제가 9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93년, 94년에 학원 강사라면 실제로 밥을 이렇게 사 먹을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빵과 우유를 사 먹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200ml 우유가 200원. 그 다음에 빵이 300원에서 500원만 주면 충분한 열량의 빵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원으로 빵과 우유를 사 먹을 수 있었어. 그게 9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이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받았던 월급이, 그러니까 150에서 300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뭐, 기본급 150에다가 이제 뭐, 근무한 숫자대로. 그러면 그 당시에 벌어서 1,000원이면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밥 먹는 거는 2,000원. 식당에서 밥 먹는 게 2,000원, 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비싼 밥이 4,000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20년 동안에 식당에서 먹을 만한 밥 요즘 10,000원은 줘야 되잖아요. 그죠? 8,000원짜리도 반찬 별로 안 나와. 10,000원, 8,000원 이상, 12,000원 정도를 줘야 밥을 먹으니까 실제로 음식값으로 치면 200%에서 300% 정도가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 밖에 과자값, 그 다음에 모든 물가를 따지면 20년 동안 우리들의 소비 비용은, 생활 비용은
200% 이상 인상이 됐어요. 근데 월급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서민들의 삶이 20년 동안 굉장히 급격히 나빠졌다는 거죠. 이게 뭐 때문이야? 어떤 모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월급 안 줘도 되는 나라. 노동자들의 월급을 쥐어짜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냐? 그건 또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1993년 이후에 김영삼 정부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우리나라의 모습은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20년 동안 서민들의 월급은 유지되거나 금액이 똑같거나 실제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건 내려간 것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생활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의 소득은 제로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요. 세금을 낼 때 한 사람이 1년 동안 생활비가 가령 이제 저는 자영업자로 분류가 돼요. 그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1년 동안의 비용이 한 2천만 원은 든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안 봐. 그러면 그 이상을 소득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박근혜가 어떻게 했다? 2천만 원까지를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고 1,0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득이 3천이었다가 2천으로 줄어들었는데 3천이었다 2,200으로 줄어드는 사람한테 소득이 재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1,200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국민연금도 올리고 건강보험도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생활비용은 재작년보다 작년에 올랐죠. 밥값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자값도 올랐고 그 다음에 무슨 휴지값 뭐 샴푸값 다 올랐잖아요. 생활물가는 다 오르고 있어. 전기요금도 올랐죠. 뭐 보험료도 올랐죠. 다 올랐어요. 그런데 뭐만 우리의 실제로 늘지 않는 소득만 늘었다라고 가짜로 뻥을 치고 세금만 또 늘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우리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마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안 해. 왜 저항을 안 할까요? 왜 저항을 안 할까? 지금 현재 세금을 걷는 방식이 직접세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세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 혹은 재산 정도에 따라 자기가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 직접세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금이 OECD 중에 직접세 비율이 그러니까 간접세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간접세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기름값 우리나라에서 기름값이 현재 지금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할인돼갖고 1,700 얼마 하더라고요. 1,700 얼마면 기름값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방송을 들으시느라고 계속 크락션을 울리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방송 들으시는 건? 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기름값이 1,700 몇십 원이면요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 떨어졌냐 했더니 국제 유가가 떨어졌대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여러분 이명박 때는요 1달러에 꼭 1,200원이 됐어요. 1,200원을 유지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 이게 대기업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모든 기준을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러면 이제 대기업은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수출하잖아요. 그 유통망을 따라서 수출하잖아. 그럼 대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우리나라에 사실은 수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팔면 다행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가령 현대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팔아. 달러를 벌어. 그걸 우리나라에 갖고 와. 그러면 그 현대가 벌어온 달러에 더 많은 한국의 재산을 주기 위해서 달러 값을 1,200원에 고정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고정했냐? 이런 얘기하면 막 거짓말 하지 마라. 어떻게 환율을 조정을 하느냐? 조정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명박 때요.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급등을 해요. 왜 급등을 하느냐? 실제로 시중에 필요한 외환이 있잖아. 달러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필요한 달러를 돌게 해줘야 되는데 시중에 필요한 달러만큼 돌지 못하게
나라에서 전부 다 외환 보유고로 전부 다 흡수해서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시중에 달러 유통량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1200원을 유지를 했어요. 외국에서 돈 벌어온 대기업 유리하라고.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가져왔냐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 이제 대기업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가 제작한 사람 있냐? 없어요. 모든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그거 조립해서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의 하청 기업들이 소위 자동차 한 대에 2만 개의 부품 회사가 하청 기업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무슨 나무 써요? 나무 모양의 플라스틱 쓰지. 그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금속이고, 근데 이 금속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금속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특수합금을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품 회사들이 원자재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달러를 일단 내가 한국 돈을 갖고 가서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달러가 너무 비싼 거야. 실제로 그때 이명박 때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가치하고 그 달러 값이 전 세계에서 폭락을 한 거야. 그래서 적정한 달러 환율이 900원이라 했어요. 이명박 때 1달러의 적정 환율이 900원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12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무려 몇 프로를, 25% 가까운 숫자를 더 준 거야, 대기업에게만. 문제는 뭐냐면 중소기업은 25% 정도의 돈을 더 내고 달러를 바꾼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이명박 때 중국이 90년대 이후에 공업화가 됐는데,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정말 산업화로 완전히 급성장을 해요. 특히 첨단 산업에 막 투자하면서 자동차를 2000년대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중국의 베이징에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중국은 전부 폭스바겐이야. 폭스바겐하고 아우디, 뭐 벤츠, 이게 막 이 베이징 주변에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중국은 자기 브랜드가 없으니까 전부 다, 근데 보면 이제 중국의 폭스바겐이니 아우디니 벤츠가 전부 옆에 왼쪽 궁뎅이에 한문을 달았어. 그게 이제 한문을, 그러니까 중국산 그 폭스바겐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엄청 많아. 그 길에 그 차들이 외제차가 엄청 많은데, 그러면 그 많은 차를 중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자동차 부품을 중국으로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중국의 별명이 뭐냐면 블랙홀, 자원의 블랙홀. 그래서 모든 자원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국제 자원값이 올라간 거죠. 그 국제 자원값이 원래 뭐 8 정도 하던 게 12에서 20까지 올라갔는데,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원래 가치도 없는 달러를 비싼 값에 바꿔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붓다시피 해서 그 비싼 달러를 사서 그 비싼 원자재를 사갖고 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대기업이 납품값을 주냐고. 안 준다는 거죠. 이 대기업의 그 납품값에 대해서 의논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장님, 좀 봅시다. 들어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리바리 선물 사들고 상품권 사고 비싼 양주 사가지고 찾아가. 그럼 아유, 식사하셨어요? 저는 못 먹었는데 식사는 함께 하시죠. 이러면서 나갔는데 먹는 게 수십만 원짜리, 보통 횟집 가잖아. 수십만 원짜리 횟집 얻어먹고, 아유, 우리 저기 소주 한 잔 간다니. 소주는 무슨 소주야. 양주집 가잖아. 양주 먹고 그 다음에 사장님, 제가 3차 내죠. 씨발, 지가 언제 3차를 내? 보면 이제 여자 나오는 집에 가갖고 여자까지 쫙 서비스 받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뭐야? 내일 아침 사우나에서 얘기하자 그러고 사우나에 가고, 사장님 그럼 입찰하실래요? 밤새도록 서비스 받고 있는 새끼 한 소리가 내일 입찰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납품값으로 납품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업체한테 넘길 거냐? 그러면 이 사장님이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접대비로 쓰고 그 다음에 납품값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약속하고 오는 거야. 근데 이 사장님도 물건을 만들어서 지나가도 돼요. 네. 사장님이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남는 게 있어야 자기 이윤도 챙기고 노동자들한테 월급도 제대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주려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게 뭐예요? 한국인 노동자들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대량 뭐 정리해고. 사실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1996년도까지는요, 1997년까지는 기업에서
노동자를 함부로 자를 수 없었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 우리나라에서 1996년도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평생 고용제도라는 게 바탕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뭐예요? 근로의 권리라는 걸 배우잖아요. 국민의 4대 의무, 4대 권리를 배운단 말이야. 그 중에 근로의 권리가 있잖아요. 근로의 권리라는 게 뭐냐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싶은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헌법이 보장한 권리였어요. 그래서 노동자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노동자를 법으로 자르면, 그냥 부당하게 자르면, 그래서 지금도 소송이 되는 거예요.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이 되는 이유가 그때까지 있었던 헌법을 근거로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법에는 노동자들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이걸 누가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누가 바꿨을까요? 김영삼. 김영삼이 IMF를 불러들이기 직전에, 그러니까 IMF를 불러들이는 그 시점에서 국회에서 노동법이라는 걸 날치기 통과를 해요. 그러면서 그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대량 정리해고가 가능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대량 정리해고가 가능한 법, 그리고 뭐라 그러나,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합법화했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게 불법이었는데 김영삼 때 노동법을 개선하면서 함부로 자를 수 있는 대량 정리해고가 가능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그거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행이 된 거야. 근데 많은 국민들은 이걸 잘못 알고 있죠. 그게 김영삼이 아니라 김대중이 대량 그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그죠? 그리고 이 김대중 때부터 그 노동자들의 권리가, 그러니까 대량 해고가 있었다. 이게 원래 불법이었어요. 근데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바뀌기 직전에, 한나라당으로 바꾸기 전에 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를 한 거예요. 날치기 통과를 해서 노동법을 바꾼 게 96년도야. 그래서 96년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이렇게 악화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다 뭐라 그랬냐면 글로벌 기업이 돼야 된다. 세계화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구촌 시대 세계화에 발맞춰야 된다. 선진국처럼 우리도 파업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김영삼이 텔레비에 나와서 한 말이, 선진국은 파업을 안 한다. 그러면서 파업하는 게 다 이게 그 경제에 부담을 준다. 나라 경제가 망하는 게 파업 때문이다. 다 믿었어, 국민이. 알고 보니까 그때 김영삼이 그 발언하는 그날, 그 한 달 전부터 프랑스가 총파업이었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독일도, 영국도 파업을 합니다. 선진국은 파업을 안 한다는 건 순전히 대한민국의 신한국당, 한나라당, 공화당, 자유당,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 파업이라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헌법에는 어떤 권리를 보장해준다? 노동 3권이라는 거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그럼 노동 3권이라는 게 뭐냐? 단결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단결권이 뭐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단체 교섭권이에요. 단체 교섭권이라는 게 뭐냐? 노동조합이 회사와 더불어서 노동조건, 임금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세 번째가 뭐냐? 단체 행동권이에요. 그럼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뭐냐? 소위 노동자하고 사업자가 노동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자가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안 들어줘. 그러면 우리 헌법은 뭘 보장하냐? 파업할 수 있다. 파업이라는 게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피켓팅, 태업, 파업. 이걸 단체 행동이라 그러는데,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헌법은 일찍이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파업하면 뭐라고 불렀어? 빨갱이. 노동조합하면 빨갱이. 그럼 우리 헌법이 빨갱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헌법에 보장된 파업을 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왜 빨갱이라고 불렀을까요? 이게 오늘 내가 나온 이유예요. 이분 누구임? 이분 선동꾼인가요?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감동한 거예요. 예. 자,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무슨 얘기지? 예.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별일 없어요? 예.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니네가 감동한 거야. 망치 부인이 누구냐?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손 안 들겠죠? 예. 제가 망치 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인터넷에서, 여러분 구글 아세요? 구글? 제가 이제 네이버에, 맞아, 그거였다. 네이버에다 검색하세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냥 구글에 한국말로 망치 부인 쓰면 방송국 나온다. 여러분, 그 구글이라는 포털이 있어요. 또 구글 말고 또 우리 국산 네이버 다음도 다 됩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다가 망치 부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밑에 이제 망치 부인 방송국이 뜹니다. 그래서 모든 사이트들에 쭉 뜬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나는 구글에 안 뜬 줄 알았어. 예, 그래서 망치 부인이라는 걸 검색하시면 그 망치 부인의 개인 방송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시청하기라는 게 왼쪽에 나와요. 그럼 시청하기를 누르시면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이 하루 종일 나옵니다. 물론 평일 낮 2시부터 6시까지가 5시까지가 예, 평일 낮 2시부터 5시까지가 망치 부인의 정규 생방송이고요.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거리 수다방을 하는 날은 평일 낮 2시부터 8시까지가 이 정규 방송이니까 그 이제 생방송은 거리 수다방 야외에서 나온다 그러면 저녁 8시까지가 생방송. 그 다음에 뒤에 책장을 잔뜩 놓고 방송한다 그러면 5시까지가 생방송. 그런데 간혹 5시 반까지 생방송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분이 굉장히 짧게 도대체 생방송 일정이 어떻게 되슈? 라고 텔레그램 보냈어. 반말하지 말라고. 그 텔레그램에다가 도대체 생방송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2시부터 5시라고 안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쪽 나라 말고 한국. 외국이야 외국. 외국에서 평일날 2시에 키고 기다리면 나오나 내가? 한국 시간 2시부터 5시 오후. 예, 한국 시간으로 평일. 여기서 평일이란 건 월, 화, 수, 목, 금 5일이에요. 근데 또 어떤 외국 시청자가 지난번에 10월 3일하고 10월 9일 쉬었다고 텔레그램 보냈어. 왜 안 하냐고. 오늘 평일인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한국은 국경일이라 했더니 멘붕. 그 한국 휴일날 제가 쉽니다. 예, 한국 휴일날 제가 쉬니까 한국의 국경일도 알아두세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 이제 기뻐하세요. 10월에 더 이상 국경일 없어. 11월에도 없어. 12월에 25일 말고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부터 5시 한국에서는 언제나 망치 부인을 아프리카 TV로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시간대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디에 가면 그 유튜브에 가서 망치 부인을 검색하시면 망치 부인에 관한 영상이 쫙 뜨면서 요 영상도 떠. 그런 거 보면 안 돼. 이상한 영상 보지 말고 망치 부인 최근 일주일로 필터링을 하시면 망치 부인의 최근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영상으로는 볼 시간이 없어. 내가 계속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 또 팟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팟빵이라는데 그 파 밑에 시옷입니다. 계속 티읕으로 해서 안 된다고 그 항의하시는 분들, 그 팥죽 할 때 팥이 아니야. 팟캐스트 할 때 팥이야. 시옷. 팟빵에 들어가서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을 클릭하시고 그 날짜별로 쫙 나오니까 골라서 들으시고 거기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망치 부인 방송이 또 순위가 올라가. 그럼 이제 첫 페이지에 뜨면 많이 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소리로 들으실 때는 팟빵으로 들으시면 되고 그 영상을 보고 싶으실 때는 유튜브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물론 다른 포털에서 그냥 망치 부인 검색하면 유튜브 영상이 다 떠요. 네. 근데 그 가끔 가다 보면 괜히 망치 부인 이름 걸고 관종들이 뜰 때가 있어. 그리고 이제 뭐 망치 부인, 망치로 남편 살해, 부인 살해 뭐 이런 거. 그거는 나 얘기 아니야. 그거 다 무식한 얘기고.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망치 부인이에요? 예, 왜 망치 부인이야? 이런 또 얘기 많이 물어보시죠. 예, 그 영화에 보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되게 이제 원래 은행가였는데 억울한 아내를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이 감옥살이를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작은 공예망치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 공예망치를 가지고 돌을 이렇게 쪼개서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다 페이크였던 거지. 실제로는 그 돌로 벽을 19년 동안 뚫고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망치를 중간에 버려요. 제가 망치 부인이 된 이유는 사실 그 주인공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버려지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망치 부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경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경찰 아저씨가 우리 방송 시청자인가 봐. 물론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제가 그러니까 나를 조사한 사람이 왜 이름이 망치 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쫙 설명을 했어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유 잊혀지시겠어요? 그러는 걸로 봐서 우리 방송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미 잊혀지기에 너무 많은 저기 이름을 남겼다. 그래도 제 꿈은 여전히 망치 부인이란 이름이 잊혀지고 장작 부인이 돼서 인생 수다방을 하면서 우리 저기 텔레그램으로 고민 있어요 보낸 사람들 내 다 저 블럭 걸 거야. 차단할 거라고. 카톡으로 자꾸 고민 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차단했더니 텔레그램으로 따라와가지고 고민 있어요. 아 어쩌라고 나한테 지금. 나도 고민 많아. 그 텔레그램으로 자꾸만 그 고민 있다 그러고 문자로 저기 얘기 좀 해요.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바빠. 일단 내가 이제 박근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내가 인생수사방 할게. 제가 약속합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이 합의할 만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동의할 만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인생수사방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막 고민 있어요 이러고 그러지 마. 진짜 얘기 좀 하자 그러고. 그리고 막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새벽 4시 5시에 부재중 전화 막 와 있어. 맨정신으로 그 시간에 전화했겠어? 그리고 또 텔레그램으로 말해요. 제임스님 술 먹고 텔레그램하고 그러지 말아요. 예? 미국의 제임스님 술 먹고 막 이렇게 텔레그램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그램이 엄청 와 있어요. 근데 길어. 특징은 뭐야? 단어가 이상해. 문맥도 안 맞아. 그래 놓고 끝에 맥주 한 잔 한 김에 맥주 먹은 다음에 나한테 텔레그램 하지 말란 말이야. 이상하게 자꾸만 그 텔레그램으로 술 먹고 음주 텔레그램 하시거나 음주 채팅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망치부인 누군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제가 그러면 이 여자 직업이 뭐냐? 예, 저의 직업은 자칭주부. 예, 자칭주부. 그다음 국세청 지정 방송인, 법원 지정 영향력 있는 언론인. 네, 난 이게 제일 좋아. 영향력 있는 언론인.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영화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배우예요. 네, 제가 이렇게 감독님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카메라 안 나옵니다. 예. 감독님하고 이렇게 좀 작품 해석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 촬영에 지장을 좀 가져왔던 제가 이렇게 영화 남영동 1985 남영동 1985란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에 제 이름 이경선이 자막으로 올라갑니다. 나 데뷔작이 있는 배우예요. 예. 지난번에 우리 문성근 선배님 모시고 집에서 얘기할 때 남배우와 여배우의 뜨거운 토론이었죠. 이러면 꼭 뜨겁다는 걸 딱 이상하게 생각해. 열띤 토론이란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쌍규 오빠가 우리 집에 못 온 이유가 허리를 다쳐서라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해. 누가 그러는 거야. 허리를 다쳤는데 왜 못 오나요? 서서 하면 되지. 그러게 말이에요. 허리를 다친 쌍규 오빠는 왜 우리 집에 못 온다 그랬을까요? 예, 이것도 뭐예요? 안 달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이게 사실 이게 부인이란 이름이 사실 여기서 이제 비와 망치부인이란 이름의 이 망치부인이요 그냥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국어도 가르쳤어요 애들을. 난 못 가르치는 게 없잖아. 수학 빼놓고 다 가르쳤어. 영어도 빼놓고. 근데 좌우지간 국어를 가르칠 때 입술 소리, 미음으로 시작하는 소리가 되게 부드럽게 들린다. 근데 그냥 입술 소리만 가지고 기억이 안 남는 거야. 가령 마음이
안 남잖아. 마음이 부인 안 남어. 마음이 처녀, 마음이 소녀 안 남아. 그래서 이제 그 미음으로 시작해서 뭔가 거친 소리 하나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망치 부인이라는 건 망치를 만들었고, 그 다음 이제 그냥 망치 하려고 했어요. 망치야. 근데 이제 그냥 망치 그럼 남자인 줄 알 거다. 그때 또 내가 또 한등 챘기 때문에, 그냥 망치 그러면 이제 다 남자인 줄 안다 그래서, 부인이라는 이름을 덧붙였죠. 그래서 제가 2007년 1월 17일에 아프리카에서 방송 처음 했을 때 다들 들어와서 아줌마 언제 벗어요? 그 얘기가 채팅창에 가득했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좀만 기다려. 속살 보여줄게. 그러면 막 난리가 났었어요. 뉴스 들을 때까지 좀만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한 뉴스 30분 정도 하고, 아줌마! 속살은! 자, 지금부터 보여준다. 기다려. 다들 막, 속살. 절대 입 밖에 나오지 않는 속살. 그러면 이제 또 테러 당하고, 방콕 당하고, 예,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자리 잡았어요. 나중에 속살 보여준다 안 통하더라고. 깊은 곳을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또 애들이 또 1시간 또 듣고, 좀 긴 뉴스 할 때 또 음흉한 눈빛으로 들어. 깊은 곳?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약발이 떨어지면 19금 방송. 그러면 아줌마 언제 19금이야? 오늘이 19일 금요일이잖아. 방송 끝날 때.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그 망치 부인 안티들이 좀 많아요. 바글바글. 걔네들이 옛날에 다 낚인 애들. 그런데 또 꼭 보면 각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야! 아줌마 벗는데! 그래가지고 또 애들이 몽땅 또 몰려와서 보기도 하고, 또 인기 BJ들이 망치 부인 또 은근히 밀어준 거야. 그 아줌마 야해. 뭐 이러면 애들이 또 막, 야,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근데, 아저씨, 야한 아줌마 언제 나와요? 내가 그 아줌마야. 그렇게 해서 방송한 지 이제 8년 됐어요. 과거에는 사회과, 사회탐구, 이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가 12개예요. 예, 12개의 사회교과서를 좀 가르쳐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년 동안은 제가 사실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보험회사를 안 다녀봤으면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돈이 어떻게 구르고,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동안 그 외국의 금융회사를 다니면서 돈이 어떻게 구르고 돈을 어떻게 삥땅 치는지 그때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했으면 제가 방송을 못 하겠죠. 근데 2004년부터 이 홈페이지, 한 정치인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인터넷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사무소가 바로 여의도 앞에 있는 사무소라서 국회의사당 맞은편. 그래서 이제 여의도의 생태를 4년 동안 지켜봤던 경험.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 거죠. 예, 이게 나야. 아까 물어본 애 어디 갔어? 갔지? 그럴 줄 알았어. 이 아줌마 누구예요? 물어보고 그냥 가. 물어보지 마! 꼭 물어보고 그냥 가. 자,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분 몇 분이에요? 네, 지금 몇 분이나 모였는지 궁금해요. 자, 얼굴 보이면 안 되는 분들은 입을 가리신 다음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지금, 자, 우리 앞에, 자, 우리 망치 부인의,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원주, 예, 원주, 터미널 앞에서, 예, 망치 부인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이 앞에 이제 그 계단에 앉아 계신, 예, 많이 오셨어요. 예, 많이 오시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고, 근데 확실히 원주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를. 그죠? 지금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설명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지방도시들 다 공통의 문제죠. 모든 지방도시들이 지금 여기 뭐 원주뿐만이 아니라 뭐 홍천, 뭐 춘천, 강릉 다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예, 감사합니다. 망치 부인입니다. 예, 그 대부분의 전국이 지금 사실 굉장히 극심한 침체기예요. 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도시가 없어. 그죠? 살아서 움직이고 활기 띈 도시가 별로 없어요. 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년 동안 모든 나라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을 어디다 썼을까요? 건물 짓는 데 썼어요. 그죠? 예.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운영 가능한 예산을 대부분 건설에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 짓는 데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 그러면 건물을 딱 지어놓으면 건물에서 막 건물 이 벽에서 한 달에 10,000원짜리가 쫙 배어 나오고 막 이럽니까? 아니면 건물 바닥에서 날마다 이제 이렇게 뭐가 나와서 곰팡이처럼 돈이 막 쑥쑥 자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건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 건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공실, 그죠? 저거 좀 보신다. 프랜카드가 등장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제가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길거리 수다방 오늘이 5차인데요. 길거리 수다방 5번째 중에 프랜카드 등장은 처음이에요.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충격이에요. 이거 뭐 다음에 막 다른 데 가도 또 프랜카드 아니야, 막 더 크게 하면 안 돼. 더 크게 하면 저 정도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저기 앞에다가 저기 연습장으로 어디 방문을 하려고 하면 바꿔갖고 갈 테니까 안 만들어도 돼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나눠서 들고 계시겠다.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거리 수다방을 하러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우울증이에요. 대한민국이 대체적으로 전부 활기를 잃고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왜 우울증에 빠져 있냐? 중고등학교 그 건물도 우울증, 어두워, 기운이. 대학교 건물도 어두워. 옛날에는 이 대학교를, 제가 이제 대학교를 몇 번 가봤는데, 그 대학교가 막 되게 활기찼었어요. 막 깔깔거리는 웃음과 막 뛰어다니면서 얘기하고 막 열띤 토론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대학 가면 애들이 시시해 모습이에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얼굴 여기 가운데까지 내려와 있고 아주 치밀하고 재빠른 걸음으로 되게 바쁘게 걸어 다녀요. 그리고 이 중고등학교에서는 그 어둠의 친구들과 그 다음에 이 공부하느라고 완전히 얼굴이 하얀 친구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주로 애들 자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집 밖에 못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들은 아버지들대로 언제 잘릴지 모른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극심한 불안장애 시달리고 있고,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주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죠. 왜? 남편이 벌어온 돈은 한계가 있어. 물가는 계속 올라가. 그런데 내 자식한테는 학원이라도 하나 더 가르치려면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만들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모은 그 적금 들어가지고 10년을 항아리에 모았던 돈을 맡겼는데 들고 튀었어. 그런 일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주식 투자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주식에다가 막 투자하라 해서 했는데 날렸어. 이래가지고 이 주부들도 되게 우울해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불행한 것은, 내가 지금 이토록 비참하게 사는 것은 내 잘못이다. 그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내가 지금 못 사는 것은 다 내 탓이다.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내 탓이고, 내가 취직을 못하는 것도 내 탓이고, 우리 남편이 월급이 적은 것은 남편이 무능해서이고, 아니면 내가 남편의 상사 부인들한테 아부를 못해서이고, 이렇게 모두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동차 엉덩이에다가 내 탓이오 써붙이는 거예요. 그 내 탓이오라는 게 그게 90년대 나온 말이잖아요. 그죠? 90년대 김영삼 정부 때 이게 카톨릭에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다 내 탓이오 이러면서 그 회개하는 내용, 그 내용인데, 그게 이 90년대에 모든 차량에 붙이고 다니면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회적인 불합리한 문제들을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학생들의 불량 청소년이 많다. 불량 청소년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불량 청소년은 없어. 불량 어른이 있을 뿐이지. 불량 어른이 아이들의 환경을 불량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은 뭐가 불량인지 뭐가 선량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라고 있을 뿐이에요. 불량 청소년은 없습니다. 그럼 청년 실업 문제, 우리 청년들이 눈이 높아가지고 4대문 안에 있는 대기업만 가려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 지금 시골의 공장들이 얼마나 많이 놀고 있는지 아냐? 공장의 기계들의 그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을 의무적으로 2년씩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우리 이재호 의원님, 그분의 조카분께서는 연필로 이재호 조카 써가지고 대기업에 4군데에 붙었다죠. 근데 별 이유 없이 그만두고 또 딴 데로 가고 옮기고 그랬다는 이야기. 그 조카부터 2년 동안 공장에 좀 묶어놔라. 자, 그러면 공장에 기계가 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공장 기계가 왜 놀고 있을까요? 공장 기계가 왜 놀고 있을까요? 일이 너무 힘들어. 지금 이제 우리 자동차 이렇게 그 조립하는 것도 이게 한번 이 기계가 돌아가면 멈추지 않는 데잖아요. 멈추지 않는 기계를 이게 하루에 옛날에는 3교대였어요. 이게 2002년 이전에는 3교대랬어요. 8시간씩 3교대로 벨트를 계속 돌아가고 사람이 바꿔서 3교대 일을 했어. 근데 2002년 이후로 이게 3교대가 망치 부인이에요. 네. 3교대가 2교대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서 12시간을 돌아갔는데 이 12시간 동안 돌아가다 보면 이게 꼬박 서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뭐예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옛날에는 2002년 이전에는 8시간 일하고 연봉 7, 8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12시간 일하고 연봉 4천을 받아야 돼. 현대자동차에 취업된 줄 알고 들어갔어. 그래갖고 우리 조카 현대자동차 들어갔다라고 마을 잔치까지 했어. 딱 돼지 잡고 큰아버지가 잔치까지 쫙 했는데 그 뒤로 조카가 명절에 안 와. 그래서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아니었어.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하청기업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대기업도 그렇게 운영이 되니 중소기업은 얼마나 더 열악하겠어요. 안전교육 전혀 없고 위험물질, 유해물질 이런 데 노출되어 있는데 산업재해에 대한 보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교육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얼마? 여러분 그 매경이었죠? 그때 매경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난 거야. 요즘에 그 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자기네 같은 중소기업은 너무나 기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어려운 일인데 이게 월급을 99만 원밖에 못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너무나 배가 부르대. 이 기사의 문제점이 뭐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어려운 일이면 300만 원, 400만 원을 줘야지. 그걸 90만 원을 주고 사람을 구하니까 못 구하는 거지. 에? 어렵고 위험한 일인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3D 업종. 어렵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 이게 외국에서는요 보통 월급을 5, 600만 원을 받아요. 이걸 3D 업종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 어렵고 위험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렵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을 너무 저임금으로, 너무 낮은 임금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노동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저 생계비 지금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생계비 최소 155만 원은 있어야 돼. 그죠? 아무것도 소비 안 하고 생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인당 155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전 우유는 안 먹어도 돼요. 따끈한 우유요? 어머, 이 우유를 데펴 갖고 오셨어요? 이거 따뜻해요. 지금 추우신 분들 좀 나눠주세요. 네, 따뜻한 우유 좀 나눠주세요. 와, 우유를 따뜻하게 데펴 오셨어요. 자, 지금 추우신 분들 많으시죠? 추우시면 서서 움직이세요. 앉아있는 것보다 서서 움직이시는 게 덜 추워요.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너무 낮은 임금으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실제로 한 사람의 생존 비용이 155만 원인데요. 애들은 덜 들까요? 아이들은 155만 원이 안 들까요? 더 들어요. 아이들도 솔직히 중학생 하나도 155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죠?
기본적으로 옷 입히고 학원 보내고 먹이고 그 아이가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4인 가족이 생존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 뭐 아무리 아껴도 500만 원. 500은 벌어야 가족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